오랜만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는데요. 오늘 그 세미나는 일반적인 세미나는 뭐 이렇게 발제자가 있고 토론자가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이번엔 그렇게 하지 않고 발표를 하고 그 데스크에서 혹시 궁금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질의응답 받고 또 발표하고 해서 쭉 진행을 하고 또 전체적으로 맨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프리토킹 서로들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할까 합니다. 우리가 뭐 정책을 제안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오늘의 목적은 우리가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대량으로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체로 스스로가 감량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의 문화를 바꾸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의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시민입니다. 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결해 두고 각각의 좀 이야기를 나눌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발표자로 우리 정수원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한 30년 동안 음식물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법률적인 것도 또 정책적인 것도 만들고 또 학생들 교육도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음식물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좀 얘기하고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물에 대한 각성. 나는 음식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이면서 먹고 있고 어떻게 소비하고 있나?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음식물에 대한 이해와 폐기물 감량 그리고 자원순환의 의미 생각하기. 자원순환이란 말이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매스컴에도 그렇고 그리고 많이 쓰고 있고. 근데 자원순환이 도대체 뭔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안 돼 있어요.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원순환이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완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완성이 없어요. 또. 그래서 내가 어느 완성고리를 내가 끊어버리면 나는 자원순환의 역행자예요. 그 고리를 끊어버리면. 선순환돼야 돼요. 선순환. 자원순환이라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선순환. 현재 폐기물 관리법상에 음식물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잔반이라는 용어는 법에 없어요. 편의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잔반 해가지고 옛날 일제시대부터 내려온 용어를 짬밥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지금 현재는 제가 통일을 해가지고 남은 음식물 내지는 식품 부산물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부산물. 근데 부산물을 쓰레기라고 보면 쓰레기가 되는 거고 부산물을 자원이라고 보면 자원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쓰레기와 자원의 경계선은 없습니다. 이 도시화나 산업화의 부분이 한편으로는 사람들에게 풍요로움과 문화적인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지는 모르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주변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만들어내는 게 도시문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제가 써놨어요.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를 이따가 이제 하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이 식량 안보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는 것은 분명히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걸 알까? 식량 안보가 뭔지. 지금 우리나라 곡물 작업률이 작년도에 20.2%밖에 안 됩니다. 땅에서 나오는 곡물 작업률이 우리 지금 먹고 있는 것들 20.2%.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한 달만 딱 포위해가지고 외국에서 곡물 실은 배 안 들어오면 짜장면집 문 닫고요. 피자집 문 닫고요. 라면 안 나오고요. 칼국수 없어지고요. 다 그럴 거예요. 슈퍼가 빌 거예요. 텅텅 빌 거예요. 슈퍼마켓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을 지금 어디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외국에다 맡기고 있는 거예요. 식량 한번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우리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여서 건강을 유지시켜 줄 수 있을까? 이제 마무리 장면 이제 가야 됩니다. 자, 1.5도시를 향하여 불편한 진실. 이거는 미국의 엘고 부통령이 만든 영화입니다. 이걸 해가지고 아카데미상도 받았죠.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진실의 힘이라는 거. 진실이라는 것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땅속에 들어있어도 보석은 보석이죠. 진실은 그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위장하고 거짓으로 덮어도 언젠가 그걸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게 진실인 거죠. 지금 여기다 1.5도 있었어요. 지금 IPCC라고
정부 간에 온실가스 간에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88년에 가입을 했는데요. 작년 21년도에 6차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걸 내놨습니다. 1.5도씨. 앞으로 20년 안에 지구의 온도가 1.5도씩 높아질 건데 만일에 2도가 되면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이 전 지구적 재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각성을 하고 전 지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대응을 해 나가자. 이 부분은 선택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돼요. 내년 2023년이면 IPCC에서 지금 이제 각국이 다 제출했거든요. 어떻게 온실가스 줄이겠다고 내년 검증합니다. 2023년 내년도에 검증해요. 어디까지 가 있느냐 지금 현재. 만일에 앞으로 온실가스 부분에 대한 거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물품을 생산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은 앞으로 탄소 부과, 국경에다가 탄소세를 부과시켜가지고 아예 수출을 못하게 막겠다. 교역이 안 되게 하겠다, 국제적으로. 요거는 이제 앞장서는 게 지금 미국하고 EU입니다. 물론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소위 말해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서는 여기서 반대하고 있죠.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앞으로 분명히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 측면에서 본다면 너무 후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라도 깨어서 정치인들이 모자라면 국민들이 채워줘야죠. 우리 행동으로 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이제 식품에 대해서 이걸 설명하고 마칠 건데요. 잘 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그린 그림인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 1960년대 농촌의 풍경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무슨 경운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소에다가 해서 벼를 심어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거 없어요. 농촌 가도. 거기가 다 트랙터 가지고 하고 경운기 갖고 하고 그러죠. 우리가 녹색성장이라는 말을 용어를 많이 씁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이건 결국 지구 환경을 지키자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음식물은 도대체 여기서 어떤 순환의 고리 속에 들어가야 될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전기가 있고 밖에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가 있는데 이건 전부 다 뭐죠? 생활에너지입니다. 생활에너지. 그는 자동차 없어도 돼요. 전기 없어도 살아요. 왜? 옛날에 자동차 없어도 다 살았잖아요. 전기 없어도 살았고 우리나라. 언제? 60년대. 다 살았잖아요. 근데 생명에너지 60년대가 됐던 아니면 앞으로 2200년이 됐던 뭐예요? 생명에너지는 반드시 있어야 살아요. 없으면 죽어요. 공급이 안 되면. 그래서 생명에너지를 어떻게 선순환시킬 건가 하는 생활 실천 방법을 고민해 본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물은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아까 식물 공장 빼고요. 땅에서 나와요. 땅에서. 식물이 먹는 걸 퍼틸라이저, 비료라고 합니다. 비료. 비료는 크게 화학 비료와 유기질 비료로 나눠집니다. 화학 비료는 원래 비료가 아니었습니다. 공장에서 합성해놓은 비료를 말하는 겁니다. 유기질 비료는 자연 천연 비료를 말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원순환 고리 속에 있는 비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적은 땅에서 좀 더 많은 생산량을 만들어내야겠다는 욕심이 동하죠. 그래서 결국은 뭐를 쓰는 거예요? 화학비료를 씁니다. 북한 땅이 황폐해서 더 이상 식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뭘 달라고 그래요? 화학비료 달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한테. 퇴비 준다고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안 받아가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화학비료를 쓰면 당장 물에서 나타나는 생산량은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식물이 결국은 생산해내는 걸 가지고 사람도 먹고 동물도 먹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식물을 제대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에다가 곡물을 먹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우리나라처럼 경제는 발달해 있는데 토양은 좁고 식량을 잘 생산할 수 없는 나라가 식량을 돈으로 주고 사와가지고 동물에다 먹여가지고 축산물을 생산해서 먹게 됩니다. 그럼 가축을 키우면 반드시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가축 분뇨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가축 분뇨를
축산 폐기물이라고 또 역시 부릅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로 말한다면 동물에서 나오는 가축 분뇨는 역시 또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 순환자원인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음식을 먹고 나오는 일부라든지 아니면 동물이 먹고 나오는 가축 분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식물로 얼마든지 순환될 수 있는 자연자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에너지 전쟁이 벌어지면서 일어난 일이죠. 이 식물을 사람이나 동물에 먹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다 먹이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바이오 퓨얼, 생물학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가지고 바이오 에탄올을 만든다든지 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을 만든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곡물이 많이 생산되는 나라에서 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축산 농가들도 똑같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왜? 식량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은 식량을 뭐로 봐요? 생명 자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품으로 봅니다. 누구든지 이걸 갖다 네가 사람이 먹든 동물이 먹든 아니면 바이오 에너지를 만들든 나한테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나는 그걸 줘. 그러니까 이미 식량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것 자체를 그 사람들은 상품으로 팔아서 이익을 내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러한 곡물은 약 27억, 78억 톤이 생산됩니다. 이걸 사람이 지금 먹는 걸로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으로 유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나라가 있고 부족한 나라가 있고 굶는 백성들이 만들어진 거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음식을 그럼 하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음식 나오면 그러기 때문에 동물로 가거나 아니면 식물로 가거나 그래서 순환시켜야 되는 고리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만이 그나마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 자금률이 낮은 나라가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오셔서 여기 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이와 같은 저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많이 남겨서 퇴비로 만들자? No! 그렇지 않습니다.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동물을 통해서 나오는 이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지금 남아돌아서 뭐 갈 데가 없습니다. 땅으로 지금 현재 갈 데가 없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가 연간 500만 톤 나온다면 가축 분야는 5천만 톤이 나와요. 10배가 나와요. 10배.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분해시켜서 동화시켜서 저 방류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에너지 선순환을 생활로 실천해가는 그 일들을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가 아마 우리 그 이범석 우리 회장님께서 감량기기에 대한 얘기 해주실 거예요. 감량기기는 하나의 아까 말씀드린 거는 도시에서 그거를 막바로 퇴비를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건조를 시키거나 하는 이러한 일을 해주는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으로 음식물 폐기물을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지 마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첫 번째 딱 각성이 돼야 될 일이고 음식은 소중한 것이다. 다시 그리고 혹시라도 남는 건 땅으로 돌려보내야 된다. 그것이 음식물의 소비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만들면은 지금 사료나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자가 많지 않습니다. 축산농가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 들어온 곡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빨리 키워서 돈을 많이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아까 비료를 쓰는 사람들은 화학 비료를 써가지고 역시 또 수익을 많이 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방법보다는 뭔가 인위적이고 화학적 방법에 의해서 자기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자본주의의 정신만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순환이라는 것은 그런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가치를 거기다 불어넣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이게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내가 누구냐? 나는 자연순환의 선순환의 고리에서 역할하는 기여자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쪽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아까 말씀드린 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겠지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어떤 것들에서 큰 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방법론은 하나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을 필요하다고 느끼시면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꼭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노원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참 잘 보셨죠? 네, 여러분들이 딱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을 일단 받을 수 있는데 한꺼번에 받도록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좀 이따 받도록 할게요. 두 번째 주제로 우리 안철환 선생님, 우리 실질적으로 도시 농업을 통해서 아주 그 자원 순환에 가장 실천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죠. 자, 뜨거운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는 실용적인 얘기를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제목을 자원순환의 꿈이라고 이제 했는데 뭐라 할까요? 사실은 제가 이걸 길게 치면 20년 가까이 일을 했고 짧게는 19년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이나 뭐랄까 제도적인 측면, 제도에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은 다 완성이 돼 있다고 봐요.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 어떤 문화운동이라고 할까요? 원장님 얘기하신 각성운동, 문화운동 이런 게 더 절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처음에 98년부터 농사를 배우려고 전국의 유기농 교수님들을 이렇게 찾아다녔는데요. 그때 가장 저한테 충격을 주고 인상적인 얘기가 진정한 유기농은 자기 똥으로 농사 짓는 거다 이런 얘기였어요. 거기에 제가 삘이 꽂혔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우린 다 그 얘기가 뭔지 알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예를 들고 싶은 게 제가 고향이 서울의 왕십리인데 왕십리 아세요? 지금 뚝섬 서울숲 있는데 거기가 제 고향인데 제가 왕십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랬어요. 너 왕십리 똥파리구나 그랬어요. 그 뜻을 제가 몇 년 전에 알았어요. 어릴 때부터 그 얘기 들었는데도 뜻을 모르다가 뭔가 봤더니 왕십리 그 뚝섬 주변이 옛날에는 사대문안 사람들 먹을 채소를 재배하고 파는 그런 생산단지였대요. 근데 이 양반들이 이제 그 채소를 생산해서 사대문에 팔면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먹고 사대문안 사람들 똥을 치고 왔대요. 그래서 싣고 와서 그 곳곳에 이제 똥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 묻어놓고 이제 봄에 물 타서 이제 쓴 건데 제가 그거 보고 너무 재밌었어요. 물론 이제 그건 방법적으로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 정신적으로는 순환의 어떤 상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농부는 먹을거리를 생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똥을 치는 존재다. 농부가 똥을 채야만 그 똥이 쓰레기가 안 되고 다시 땅을 살찌우는 거름이 되더라는 얘기의 상징이죠. 다만 그 발효 과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고 쓰는 바람에 그거 먹고 그걸로 키운 배추나 채소 먹고 하면 해충이 생기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옛날 자료들 또 어르신들 만나서 배워서 제가 이제 똥으로 퇴비 만들고 음식물을 만들고 이런 걸 하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중국산 배추 먹고 해충 생겼다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유기농 연구소에서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인분으로 농사 짓는다는 얘기 듣고 당신 흙하고 배추나 채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보내줬어요. 저는 아주 자신있게 보내줬죠. 그랬더니 예상대로 아무 해충이나 이런 문제되는 게 안 나왔거든요. 오히려 좋은 미생물만 잔뜩 양식돼 있더란 기대, 예상대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우기를 옛날에는 똥을 함부로 버리면 곤장 50대라고 그랬어요. 진짜 곤장 50대 때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보다 더 귀하게 여긴 건 재였어요. 재 아시죠? 아궁의 재. 재를 함부로 버리면 곤장 70대라고 했어요. 그리고 함부로 버린다는 얘기는 철저하게 발효 안 시키고 더러운 채로 쓰레기로 버리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먹어도 탈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발효시켜서 줘야만 문제가 없다 이런 건데 지금 왕십리 아까 사례는 급하게 빨리 키워야 되니까 똥냄새 나는 걸 그냥 물 타서 막 뿌려주니까 이제 해충 생기고 땅도 오염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순환의 상징이지만 그런 문제는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시골에 가보면 농부들이 퇴비를 안 만들어요. 못 만들기도 하고 안 만들죠. 법적으로는 만들 수 있게 해놨지만 못 만들게 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함부로 이제는 뭐 축분 받아다가 함부로 퇴비 만들 수도 없어요. 다 기본적으로 폐기물로 처리돼 있고 그거를 퇴비를 만들려면 아주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뭐 1년 이상 삭혀야 된다든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농부들이 퇴비 안 만드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고령화돼서 힘들고 또 화학비료 주면 뭐 한 대접 한 공기면 되는 걸 등짝에 메고 무거운 걸 줄 리가 없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음식물 퇴비를 만들어서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려보내자. 음식물의 고향이 어디예요? 땅이잖아요. 그리고 돌려보자 했더니 그 제도적으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축분만이 땅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축분은 뭐야? 원료가 다 수입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똥을 수입하는 꼴이에요. 그러고 거기서 정작 유기농으로 키운 음식물이 다시 땅으로 못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유기농이라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내 똥으로 농사 짓는 게 진정한 유기농이라는 그 어르신들의 메시지가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요즘 뭐 스마트팜의 미래 농업이다 그러는데 저는 뭐 필요한 얘기 같아요. 저는 뭐 스마트 농업은 반드시 뭐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이 중요하죠. 스마트 농업이란 걸 어디에다 실을 거냐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영화의 그 뭐죠 그 SF 영화의 마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시면 자기 똥으로 감자를 키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미래죠. 옛날 뭐 오래된 미래라는 책도 있었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미래의 진정한 콘텐츠는 거름, 똥과 거름 그리고 종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스마트폰 농업으로 활용을 하는 데는 좋지만 저는 이런 어떤 그래서 좀 뭔가 이게 본질과 저희가 좀 반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하여튼 이런 얘기 한번 좀 서두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퇴비 운동이 뭐랄까 이게 그 자원순환 운동이 단순한 어떤 그런 뭐랄까 그냥 자원순환이란 말도 뭐 부득이하게 이제 저게 일반화 돼버려서 쓰지만 뭔가 좀 이게 그 본질을 담고 있지 못하던 아쉬움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래도 다만 순환이란 말이 있어서 저는 그래도 즐겨 쓰는데요. 오히려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결국은 자원순환이라는 거는 흙을 살리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유럽에서는 기후위기 이러면서 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토양을 살려야 된다. 기후위기의 근본은 대안은 토양 살리기에 있어서 토양 뭐 사들여서 뭐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운동을 한다 그래요. 그 뭔가 그 나름대로 선진국다운 좀 긍정적인 아이디어 같아요. 저희도 이 자원순환이 단지 저게 이 버려지는 음식물이 돈이다 이런 경제적인 발상만이 아니라 우리 지금 죽어가고 있는 토양이 토양을 살리는데 중요한 방법론이 이렇게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뭐라 할까 좀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이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 농사 지을 때 그러죠. 제가 우리 이제 농사법도 많이 이제 교육하고 이러는데 먹거리 유기농 먹거리든 뭐가 됐든 진정한 먹거리의 진정한 맛은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텃밭에서 만들어진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얘기인지는 아실 거야. 근데 그 원재료 맛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하는 말이 음식의 맛은 양념으로 내는 게 아니라 퇴비로 낸다. 이런 얘기를 해요. 특히 제가 이제 우리 도시농부들한테 실천하기 쉬운 퇴비 만들기 운동 중에 하나가 오줌 밟기 운동인데 오줌 아주 쉬워요. 사실 퇴비 만들기 제일 어려운 건 음식물이야. 음식물은 염분이 있고 또 이게 분쇄가 안 돼서 만들기 힘들죠. 오히려 좀 불편한 얘기지만 제일 퇴비 만들기 쉬운 게 똥이에요. 사실은 똥은 분쇄가 다 돼 있죠. 뱃속에서 이미 믹스를 한 거예요. 사람이. 음식물 퇴비 공장 가보면 거대한 믹서기로 곱게 갈아요. 근데 똥은 그 과정을 거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훨씬 좋죠. 단지 불편할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집안에 제 전용 뒷간이 집안에 있는데 그거 들여놓을 때 와이프하고 많이 좀 의견 다툼이 있었죠. 뭐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할 뿐만 아니라 손님 오면 자랑을 합니다. 우리 집안에 똥간인데 냄새가 없다고 자랑을 해요. 그럴 정도로 똥이 오래 퇴비가 잘 돼요. 그 다음에는 진짜 쉬운 게 오줌이에요. 오줌 아주 쉬워요. 여성들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건 간단한 도구만 준비하면 돼요. 그거를 한 일주일 이상 일주일만 해도 돼요.
그걸 일주일만 삭혔다가 쌀뜨물하고 섞어서 채소에 뿌려주면 환상의 맛이 나와. 이 오줌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용어가 떠오르지 않는데 이 뿌리 밝은제가 있다고요. 그 옛날에서 이게 삽목할 때 오줌을 딱 찍어 발라서 심으면 뿌리가 잘 나왔다고요. 근데 그래서 그 오줌과 쌀뜨물로 주면 채소 맛이 화학비료 주면 채소 맛이 뭐라 그러죠? 그 말 어른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하여튼 들치근하다거나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오줌과 쌀뜨물로 주면 채소 맛이 감칠맛이 난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 오줌을 버리면 사실 오줌도 우리가 버리는데 낭비하는 물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한 사람당 한 달에 한 번 물 버릴 때 14리터를 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렇게 또 까먹었는데 하여튼 페트병으로 좀 몇천 병이 나오나 그래 한 달에. 어마어마한 먹는 물을 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겠지만 한번 오줌으로 채소를 키워서 그 맛을 본 사람은 오줌이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음식은 양념으로 맛을 내는 게 아니라 퇴비로 맛을 낸다. 어떤 퇴비를 어떻게 정성스럽게 짓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래서 이제 살아있는 흙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흙을 크게 치면은 기후위기의 어떤 근본 대안이라고 보지만 너무 거창하고 그 담론은 좀 부담스러운 실천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흙을 살리면 그게 내 건강을 위한 지름길이고 진정한 맛을 음식의 맛을 내는 근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더 실천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살아있는 흙으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저 내용은 다들 아는 내용이라 그러는데, 근데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노원에 지금도 와서 주차하면서 여기 느끼지만, 저도 농장도 있지만, 이 항상 흙하고 산다는 게 그 먹을거리만 만들어주는 게 흙의 존재가 아니거든요. 이 살아있는 흙은 저는 그 자체가 보약이고 그 자체가 어떤 행복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살아있는 흙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이 천연항생제를 내뿜죠. 그 천연항생제는 행복약, 항우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흙은 먹거리만 생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건강과 우리의 스트레스,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근본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에 무슨 농사냐 하고 빈정되는 사람이 있지만 도시야말로 더 농업이 필요한 공간일지 모른다. 이거를 다 시멘트로 덮어봐요. 과연 사람들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서울의 이 시멘트 피복률이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라 그래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시멘트 피복률이 20% 이상 되면 문제라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서울이 50% 이상인 거. 이 사람 사는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살아있는 흙이 자원순환서부터 먹거리의 건강서부터 우리의 삶의 어떤 행복 지수를 높여주는 근본이 아닐까.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어렵게 제가 교육할 때는 이렇게 이제 내용으로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독초조차도 가공해서 먹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야말로 진정한 채식의 나라고, 그걸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가공 기술의 핵심이 발효죠. 그래서 우리가 발효 문화가 발달한 건데,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음식 발효만이 아니라 퇴비 발효도 엄청 발달한 나라인데 그건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퇴비 발효는 싹 없어지고 음식 발효만 남고, 다시 우리 발효 문화의 어떤 강국으로서 한 축인 퇴비 만들기의 이 발효 문화를 좀 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유기물은요 절로 다 발효가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썩어도 얘는 아주 땅을 살려주는 퇴비가 될 수 있고, 발효를 잘 시켜주면 더더욱 아주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발효는 쉽게 저절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 탄질기라고 써놓은 CNU라고 써놓은 게 이제 상징이 커피 찌꺼기예요. 커피 찌꺼기가 CN율이 20대 1인데 얘는 냅두면 절로 발효가 일어나요. 그 발효가 일어나면 거기서 하얀 점점이 곰팡이 같은 게 피는데 그게 방생균의 미생물이야. 걔들이 엄청 번식을 하죠. 그래서 그냥 냅둬도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암모니아 가스가 생기지만 결과적으로는 걔도 퇴비가 될 수 있고, 잘 발효시키면 냄새 없이 벌레 없이 더 많은 양의 양질의 퇴비를 얻을 수 있다.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런 거 할 때 좀 걸림돌 중에 하나가, 우리 문화 개선 운동 하는데 걸림돌도 마찬가지인데요. 너무 지금 이 걸림돌이 뭐냐면 너무 청결주의가 퍼져 있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정 떨어질 정도로 청결주의가 좀 집착적으로 퍼져 있어요. 이 발효는 그런 어떤 문화 인식을 개선하면 절로 일어나는 게 발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핵심이 이제 호기 발효인데 이 호기 발효는 아주 더 쉬운 발효죠. 이건 기회되면 기술적으로 한번 기회되면 말씀드린 거로 하고요.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그 방법 중에 이 재료에 대한 소개예요. 이거 사실 어려운 거 아닌데 이런 것만 알면 발효시키기가 아주 쉽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커피 찌꺼기 얘기했는데 요 손으로 가끔 뒤적거려주기만 하면 투시달이면 흙냄새난 퇴비가 돼요. 음식물이 좀 어려운데 음식물도 정성만 들이면 어렵지 않게 퇴비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기 발효가 이제 어려운 발효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 음식들은 대부분 현기 발효예요. 김치가 대표적인 현기 발효죠. 꾹꾹 눌러서 공기 안 들어가게. 그 현기 발효는 어려워요. 이건 미생물이 좋은 미생물이 유산균밖에 없어요. 호기 발효는 뭐 좋은 미생물이 많아서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현기 발효는 어렵죠. 그래서 잦은 현기 발효로 퇴비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오줌이 뭐 대표적인 현기 발효죠. 그래서 오줌은 페트병에다 담아두면 페트병이 쭈그러들어요. 공기를 잡아먹기 때문에. 근데 쌀뜨물은 호기 발효를 하는데 공기를 만들어내서 페트병에 담아놓으면 빵빵해지고 잘못하면 터져요. 그런 성격들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다 이제 또 거름 만드는 법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한번 실패를 겪으면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고요. 이거 제가 이제 교육 때 보급해주는 퇴비통들입니다. 이거 이제 음식물 퇴비통인데 이렇게 오줌 넣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거하는데 이 안에 거름망이 있죠. 그럼 냄새가 나요. 발효도 힘들어요. 물을 생기는 대로 바로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은 또 아주 소중한 액체 비료가 돼요. 이건 요대로 물 액비로 쓰고 요건 나중에 또 퇴비로 쓰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앞에 거는 여기서 퇴비가 되려면 몇 달 걸려요. 이걸 이제 이런 큰 퇴비통에 모아서 하면은 두세 달이면 흙냄새 나는 퇴비가 되죠. 이런 것도 한번 기회 되면 더 자세히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다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제 아까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이 호기 발효에서 제가 이런 걸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퇴비 만들기 위해서 톱밥을 섞어주는데 사실은 그 반대다. 뭐냐? 음식물을 퇴비화시키기 위해서 톱밥을 섞는 게 아니라 톱밥을 발효시키기 위해서 음식물을 준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걸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제 톱밥이나 왕겨나 이런 그 탄소질 재료라 그러는데 그 마른 재료를 얻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개인이 탄소질 재료인 톱밥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관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지금 엄청난 낙엽이 버려지고 있잖아요. 다 태우고 이걸 다 다시 모아서 파쇄해가지고 펠렛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걸 좀 시민들한테 공급해주면 퇴비 만드는데 엄청 도움이 되죠. 시간이 이제 지난번 이렇게 마무리하고 또 나중에 또 토론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의 이제 그 도시 농구로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양철환 대표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 도시 농업에서 우리가 퇴비를 만들거나 자원순환했다면 이제는 좀 더 나가서 기술적인 분야 그런 걸로 해서 과연 기계로는 어떻게 가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그 이범석 한국음식물 RF 중량기업체 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달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물 자가 처리, 자가 자원화 이런 개념에서 많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물 자원화 기기라고 그래요. 감량기, 건조기가 아니라 자원화 목적으로 기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RFID 종량기를 정부 차원에서 할 때 초창기 예산을 받고 집행을 제가 같이 했어요. RFID 종량기 한 이유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수작업을 했어요. 밤에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종이에다가 어디죠? 50g, 70g 그 종이로 보고했어요. 수치가 정확지가 않아. 배출자가 누가 버린지 몰라. 그래서 수치, 배출자, 수수료, 통계 정확성을 하기 위해서 RFID 종량기를 하는 겁니다. 종량기를 해서 은폐수가 해결되고 음식물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종량기 협회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와고 있고, 변조사 말씀드리면 과거 농경사에는 사료 퇴비화 있어요. 가운데 우리는 은폐수를 바다에 버렸어요. 그때 당시 이제 소각도 매립도 다 이어졌죠. 요구에 따른 이제 13년 전 매립 금지, 해양 투기 금지 관련 종량제, 배출자에 대한 인식, 수수료 부과, 그다음에 통계, 그다음에 이제 감량 줄여야 되지 않느냐.
선순환 제를 가져야 되잖아. 이런 대책이 이제 시급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습식 배출의 현황을 보면요. 음식물 쓰레기 자생률이 20%예요. 5분의 1만 재자원이 돼요. 음식물 반입량을 보면 폐수가 62%입니다. 그리고 또 사기탭이 되는 제품은 18%밖에 안 돼요. 중간 처리가 13%, 이물질이 7%. 실질상 20%를 위해서 우리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 몇 조를 쓰고 있어요. 이걸 얻기 위해서. 은폐수를 이송하고 운송하고 이걸 처리하는데 엄청 돈을 쓰고 있어요. 폐기물 해양 투기, 런던 열가 뭘 가입했고 94년도 효력 발생, 우리가 12년도 해양 투기 금지했고 13년도 해양 투기 반대 참여했고 은폐수 해양 금지, 14년도 해양 투기 금지했고 이거는 해양 투기 하는 모습. 해양 투기 영역은 동해에 두고 서해 항구. 바닷속이 이렇게 돼 있답니다. 폐기물로. 현 수식물 배출입니다. 이걸 경제적인 환경, 기술, 사회적 측면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서 새벽에 미화원들이 수거해서 차량을 운송해서 처리장으로 가요. 그러면서 저전파 이물질 판리액 처리 결과 다 이것을 해결합니다. 아니죠. 온천 감량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버리기 전에 줄이는 거예요. 감량이라는 것은 버림에 줄이는 게 있어요. 버리기 전에 내가 짜서 내보내는 게 있어요. RFID 종량계는 온천 감량이에요. 온천 감량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처리 따로, 버림 따로, 처리 따로. 이제는 아니란 얘기죠. 최근에 가서 환경 문제 많이 논하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과 이제 환경은 같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돼요. 이제. 그런 시대에 맞습니다. 온천 감량이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물을 재활용해야죠. 우리 넘쳐 있진 않습니다. 식량이 심각합니다. 재자원의 어려움. 이러한 환경에선 재자원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은폐수 문제, 환경오염 문제 등등등. 처리 비용의 증가. 처리 비용에 대한 증가는 양도 양이지만 질적인 문제가 더 힘들어요. 감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부산물을 줄이자는 게 아니에요. 물을 줄이자는 거예요. 건식물이었어요. 건조물이었어요. 건조기였어요. 건조기. 수분을 줄이자. 먹은 남은 잔반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먹은 채로 남은 잔반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수분만 줄여주십시오. 그런 개념으로 어구가 나서 협회를 맺는 건데 최근 이제 감량기가 됐는데 어구를 우리 후배들이 이젠 개인 주권 시대예요. 권리를 요구할 때고 그에 따른 책임 의무를 할 때입니다. 배출자예요, 원인자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찾는 게 해결 문제 제일 우선 아닙니까? 배출자가 원인자예요. 더 심한 말로 하면 배출자가 오염자예요. 다른 폐기물은 상관없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성 폐기물이라 오염자가 돼요. 오염자한테 이제는 무조건 버리세요. 우리가 관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돈만 내세요. 치우겠습니다. 라는 개념의 시대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제 그걸 배출자한테 가야죠. 이제 원인자에게. 배출원에서 배출자가 건식물로 배출한다면 수분을 제거하고 버린다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건식물이 나와서 수거만 해서 갑니다. 이 건식물이 가열 건조를 하느냐, 그냥 전기로 말린 가열 건조냐, 미생물 발효 건조냐. 미생물 발효 건조는 가열 건조가 또 낫습니다. 염분이나 기름기나 등등등. 그걸로 제2차 자활하느냐, 아니면 바로 자활하느냐, 가공을 하느냐, 그 한 단계를 거치냐 안 거치냐 하는 과정은 또 있습니다. 배출자가, 원인자가 더 나와서 오염자가 작업을 함으로써, 참여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과정이 프로세스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경쟁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비용 문제 모든 게 해결돼요. 음식물 쓰레기는 육성 폐기물이라 발생과 동시에 작고 적고 흩어져 있을 때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발생을 해서. 예, 우리 조사님들은 지혜롭고 배출원에서 처리했습니다. 소량으로 선처리했어요. 먹고 남은 것을 집안에 있는 개돼지 소한테 주고 그게 또 남은 것은 논밭에 뿌렸어요. 남은 식재료, 잔반, 개색, 화분, 정원, 텃밭 등등 배출원에서 수요에 취해서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배출원에서, 배출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수요에 취해서 처리하는 게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배출원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이제 필요할 거다. 정책, 제도, 산업 관련된 기술이
이제 발전할 때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시스템 구조에 따라 다양한 이익이 창출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환경 오염이 감소될 것입니다. 습식물과 거식물이 비교인데 습식물은 아까 말씀드린 통상 얘기했습니다만 잠깐 말씀드리면 의식물 쓰레기 발생지에서 어떤 감량, 목표 달성을 할 수가 없어요. 습식물은 그냥 무조건 버리기 때문에 감량이라는 자체는 그냥 표현이 무료로 되어 있어요. 배출전 부담 멈추기에 의해서 처리 비용이 단계별로 현실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현 주민의 부담률이 50% 이하입니다. 30%. 처음에는 제로도였어요. 이게 향후 100% 단계별로 가야 되잖아요. 지금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면서 1,000원, 2,000원 낸다, 3,000원 낸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내 10,000원, 20,000원 낸다. 버리지 말래도 안 내요. 그거에 의해서 중앙 차원에서나 지자체에서도 조례를 바꿔서 이제는 배출자인데 단계별로 처리 비용에 대한 현실화가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입니다. 그다음 건식물 부분에서 말씀드리면 발생지에서 배출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들 오염자가 원전 감량을 목적으로 일단 하고 발생된 부산물을 감량, 재활용 효率높게 수거 운송해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또 말씀드렸으면 비료가 아니에요. 비료가 천연 비료가 아니에요. 천연 자연이에요. 천연 자연 탭이에요. 탭이. 그래서 발생하는 효율이 높고 수거 운송을 원활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원천 감량, 비닐, 용기통, 칩, 스티커, RFID 종량제 다 제가 관여해서 뛰어다녀봤습니다만 그 현재 세대별, 단지별, 지역별 주민에 대한 원천 감량. 그 중에 비닐, 용기통보다 그래도 RFID 종량제 종량기가 낮다. 종량기가 낮은 이유가 우리가 대탈 통계를 보니까요. 카드를 댈 때마다 1g, 카드를 댈 때 2g, 카드를 댈 때 3,000원이네, 5,000원이네 들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될 때 100% 부담한다면 수거공간 처리 비용을 100% 부담한다면 낼 때 10,000원, 20,000원 찍을 때마다 안 버려요. 알아서 하지. 그걸 뭐 지금 3,000원, 2,000원 내니까 이까지 거 똥값이야. 내지. 그중에 이제 종량제를 함으로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도 나오게 됐고 배출자에 대한 인식도 나왔고 수수료 보고할 수 있는 환경도 됐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발생된 부산물의 감량, 재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자원하기, 감장기, 건조기, 탈수기 많은 업체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또 좀 제대로 된 업체가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업체가 좀 있는데 이건 좀 선별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유기성 폐기물, 유기성입니다. 미생물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좀 시간을 요합니다. 아까 말대로 썩은 걸 우리가 못 먹고 부패한 걸 우리가 못 먹듯이 썩은 거 부패한 것을 식물 동물한테 둘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사료 퇴비가 좀 쌓여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지금 새벽에 미화원대를 가지고 와서 수거 운송해서 100톤, 200톤 처리장에서 플랫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료 퇴비가 되면서 자원화가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느냐? 싸놓고 농부님들은 사료 퇴비를 받아가지고 식물 동물한테 줘서 그거를 키워서 상품 가치를 높여서 비싸게 팔려고 그래. 그게 농가 추가 분들이에요. 근데 현재 사료 퇴비는 수거 운송 중에 부패하고 써. 운송 중에 집합청에서 상해. 그거를 자원화 실어서 돌려서 사료 퇴비를 만들고 있어. 썩은 게 들어가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패된 상품이 들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물질이 들어간 물건이 자원화 실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걸 갖다가 공짜로 줘도 식물 동물한테 줘도 싱싱하게 튼튼하게 질 있게 자라지는 않아. 그러니까 먹여도 공짜로 줘도 안 받는 거예요. 현재 힘들게 어렵게 돈 들여서 수거해서 처리해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100의 기준에서 일부는 돼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는 약 80%가 수분입니다. 아까 62% 나왔습니다만 했다는 현 음식물 배출 유효 기간이 지나면 부패가 발생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성이 우리 유기성 폐기물이다. 이 말씀을 드리시네요. 환경 경제 성장에 이제 조화가 필요해요.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습식물 싸놓고 있잖아요. 청정, 건식물을 말려서 버려요. 용기통이 말려 있어요. 우리 종량제 스스로 보호하고 있죠. 선선한 환경의 조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음식
가정에서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물 가지고 현장에서 수입해서 자원할 필요가 있다. 건식물로 제2차 처리되기 싫어. 이승물 발효 건조 기타 등등도 그러면서 선순환 경제 자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뭐 천연자원 아까 말했던 화학이 아니라 서로 기대될 수 있고 이거를 유기농 수산물로 해서 다시 또 가정 음식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자원순환 경제 국가 실현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짚어주셨고요.